멈춘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흘러간다. 나는 문득 그렇게 생각했다. 흘러가는 구름, 그리고 춤을 추는 나무들, 오후 길바닥에 던져진 그림자 그물, 거리와 사람들.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을 이런 것들과 함께 했었다. 단지 자각하지 못했을 뿐. 지금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쾌한 일처럼 느껴진다. 이곳에 온 지 40일이 되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났지만 답답한 기분은 가시질 않는다. 어차피 내가 깨어있으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겨우 좌우 5m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간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매우 단순했다. 잠이 차지 않는 비중이 대부분이지만 깨어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각자만의 여흥거리를 찾아야만 했다. 나는 다행히 몇 개의 책을 이 공간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다. 싸구려 페이퍼백 4권과 내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 출간한 사진집 등.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이 책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지루하다고 느꼈다.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몇 개 안 되는 책들로는 하루 종일 지속되는 무료함을 달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바깥에서 느끼는 감정과 이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감동적으로 읽은 문장들도 그 의미를 잃고 무감각하게 눈을 스치다 사라진다. 나는 이내 이 페이퍼백들을 바닥에 던져놓고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그에 비하면 사진집은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았다. 사진집으로는 상상을 할 수가 있었다. 그 사진을 찍었을 때로 나를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때 보고, 맞고, 듣고 느끼던 모든 것들을 최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복원해낸다. 이를테면 32페이지에 있는 거리의 사진을 찍을 때 나는 거리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다. 늦은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옆에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았지만 확실하진 않다. 가을의 차가운 공기에 실어오는 옅은 매연 냄새, 그리고 길바닥에 떨어져가는 바싹 마른 낙엽 소리, 이어지는 시속 40km로 달리는 차의 엔진 소리. 이렇게 박제된 사진으로부터 기억들의 실마리를 쫓다 보면 어디까지가 그때의 기억이고 또 어디까지가 새로 만들어진 기억인지 알 도리가 없다. 이미 왜곡될 대로 왜곡된 아주 오래전에 지나간 일들이기에. 다시 눈을 뜨면 사진집을 들고 누워있는 내 눈에 천정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스테인리스 가등이 보인다. 시간은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의미가 없어졌다. 상상을 마치고 자리에 일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이 공간 안에 있고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모를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간의 어지럼증이 내 머릿속을 타고 돌다 사라진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 유쾌하지 못한 상황이 신체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간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생기는 불면 증세, 무기력증, 모든 것이 정신줄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광증으로 번지기 쉽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공간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계속 이곳에 있다 보면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거나 질병에 걸려 죽지 않는다면 자살을 하는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결과에 어떻게 되었던 그들 모두가 최후에도 인간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나름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그들이 미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2달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나는 이것이 그저 벙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단순한 동기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나 또한 그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지도 모르기에. 세상과의 격리가 아주 많은 결과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좁은 공간 안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아주 사적인 상상 속에서 일어난다.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상실감과 속박에 대한 벗어날 수 없는 감각 같은 것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며 이내 나락으로 추락하는 그런 종류의 우울한 상상들 말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바깥 사람들에겐 전혀 고려할 것이 못 된다. 우린 모두 필요에 의해 이곳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전염병 시대의 표본으로서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식사는 이틀에 한 번 패키지로 배달이 되었다. 김창규라 하는 남자가 항상 방호복을 입고 나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때로는 이와 함께 내 체열된 피와 비말 샘플을 정기적으로 채취해 갔다. 그와 나 사이에 있을 법한 일은 이렇게 무언가를 주고받는 순간들로 한정되어 있었기에 내가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 그는 내 앞에서 말을 아끼는 듯 했으며 업무 외에 다른 행동을 보인 적은 없었다. 나는 방호복 너머에 있는 그의 진짜 얼굴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곤 했지만 내게 보이는 것은 그의 눈밖에 없었다. 어딘지 모르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보이는 우울한 그의 눈은 왠지 모르게 나와 닮은 듯 보였다. 김창규 씨 외에 내가 인간으로서 교류하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물론 이 사람의 경우엔 실제로 만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답답한 감옥 같은 공간 속에서 그나마 하루 중 견딜 수 있는 시간을 꼽자면 바로 이 시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 선생에게서 전화가 오는 오후 3시. 그녀는 1시간 전쯤 김창규 씨에게서 넘겨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10분 정도 내 건강을 체크한 다음 편하게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그녀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다. 나는 그저 그렇다고 대답한다. 마치 인사처럼. 그리고 이런 나의 말에 그녀는 웃음으로 화답하곤 했다. 우리는 그렇게 자질구레한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 그녀가 키우는 동물, 과거 겪었던 일화, 전염병 이후 생활의 어려움, 바깥의 날씨 등등. 지금 바깥에선 겨울비가 내렸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대화를 유쾌하게 나눴다. 시대가 이런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듯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의 이야기들이었기에. 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기침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잊고 있던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그녀 또한 감염자이다. 죽어가는 인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실을 잊곤 했었다. 하지만 알 수 있다. 나에겐 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녀가 전하는 수많은 희망적인 바깥 소식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녀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질병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의 발견으로 치료제 개발이 멀지 않았다고 열을 올려 이야기하곤 했다. 언젠가 우리는 이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다. 절대 다수가 정상이고 소수의 나머지가 비정상이라고 한다면 비감염자들보다 감염자들이 정상이 아닐까요? 이에 그녀는 웃음 지으며 말했다. 상황이 뒤바뀐 것 뿐이에요. 그녀는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의 절대 다수의 감염자들 중엔 그녀도 있었다. 아마도 50일이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하루를 재단하는 기준이 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불규칙해진 수면 습관은 시간의 개념을 의미 없게 바꿔놓았다. 오늘이 40일인지 50일인지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다. 단지 이 공간에서 눈을 뜬 상황만이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다시 시작된 이 지겨운 하루에 대한 생각뿐이다. 이제 이 공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없다. 꿈도 꾸지 않는다. 나의 상상력과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생물학적 본능은 이 가로 세로 5m짜리 작은 방 안에 갇혀버렸다. 가장 비참한 순간은 우연히 꾼 꿈에서조차 내가 여전히 이 공간 안에 갇혀 있을 때였다. 이제는 상상으로도 이 공간 밖을 연상시킬 수가 없다. 완전한 고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이전과는 다른 몇 가지 변화가 생겨났다. 가끔 정전이 일어난다. 그 순간 나는 완전한 침묵과 어둠 속에서 멀뚱히 눈을 뜬 채 어둠을 응시한다. 음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은 아무런 식사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 공간에서 일어난 변화들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 선생의 건강 악화로 바깥과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와 마지막 통화를 한 지 벌써 3일이 되어간다. 이제 나를 인간으로서 사회적으로 연결하던 모든 창구는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다. 나는 혼자다. 벙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들의 관심에서 나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있는 사실은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반가운 소리였다. 나는 3일을 굶은 채 지냈기에 감각적으로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였다. 나는 재빠르게 수화기를 귀에 가져간다. 물론 들리는 소리는 없었다. 이내 힘없는 정 선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별 의미 없는 안부이다. 나는 되려 그녀의 안부를 묻는다. 그녀는 바깥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다. 체념을 한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실을 담담하게 전달했다. 이제는 희망이나 이상 같은 것은 없었다. 인류는 패배한 것이다. 그녀는 다시 기침을 시작하며 우리의 통화는 매우 짧게 끝났다. 이제 그녀 또한 몇 안 되는 마지막 시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끝을 선택할 권리는 단연 개인에게로 돌아간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는 없다. 나는 나갈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이곳에 온 나를 기억해본다. 이름 모를 사내가 운전하는 작은 승용차를 타고 이곳에 왔었다.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곳은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고 나를 지하로 이끌고 가더니 한 방에 나를 배정했다. 그는 이곳이 내가 살 방이라고 소개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기에 짐은 단촐했다. 내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많은 날들이 흘러갔다. 나는 아직도 정 선생이 던진 문제를 풀지 못했다. 나는 미치고 싶지도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살아있고 싶었다. 하지만 바깥에 나간들 무엇을 한단 말인가. 어쩌면 나 혼자만이 남아있을 그 거대한 세상을 나는 감당할 용기가 없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한 인간이 살기 위해선 아주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나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라고 있고 또 원한다. 이것이 충족될 때 내 삶은 비로소 그 가치를 갖는다. 이제 바깥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혹시 모를 전화 소리와 김창규 씨의 발소리를 기다려 보았지만 허사였다. 그게 무엇이든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면 나는 구원이라도 받은 모양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내 몸이 내는 소리를 집중해서 듣게 된다. 모든 감각이 나로 향하면서 나는 완전한 나의 관찰자가 된다. 무기력한 허기와 부족한 영양으로 망가진 몸에는 그 어떠한 의지나 힘이 깃들 여력이 없다.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내 몸과 정신으로부터 떠나간 텅 빈 껍데기가 되어서야 나갈 의지가 생기다니. 참 이상한 일이다. 나는 문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바깥은 조용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도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고 모두가 각자의 공간에서 천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곳이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세상인지 의아해졌다. 침묵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물들만이 제 할 일을 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인간이 사라진다면 세상도 같이 사라질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듯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늘 있을 뿐이다. 여기엔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없다. 인간이 침묵하는 지금 세상은 천천히 자신의 소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
지금 이 거리에 있는 건물들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영원히 이전과 같이 될 수 없다는 절망과 나 혼자만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고독감이 동시에 나를 감싼다. 그렇지만 아직은 죽음이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이 절대적인 고독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닌지 생각을 해본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길이었지만 나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헤매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차가운 도시의 침묵 속으로 끝없이 걸어 들어갔다. 끝없이.